7월 첫째 주 주간주식 일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올해 나스닥 상승폭이 4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빅테크 업종들의 초강세와 여전히 견고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고, 특히 이번 주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수까지 약간 둔화가 되면서 경제는 튼튼한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빅테크 업종들의 1년 상승 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승 폭인데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다만 여전히 빅테크 업종으로 그냥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 다른 업종들보다는 상승폭이 거의 두세, 세 배가 아니고 뭐 5배, 6배의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들이 말 그대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미국이 너무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제 노랜딩, 경제가 이제 위기 없이 자칫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 좀 부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소비를 좀 활성화됐을 때 좋은 이런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죠. 미국이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팔 물건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잖아요. 미국이 경제 활성화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경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1차적으로 연준이 피벗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전망이 지금 2024년도 6월까지, 그냥 6월이 되어야지 다시 이 금리가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6월도 아니고 뭐 7월이죠. 그래서 하반기가 넘어가야지 연준이 피벗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또 정말 말 그대로 연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무리하게 피벗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5%의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미국이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지표는 미국만 좋은 거니까. 최근에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유럽연합의 경제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만 좋아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미국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 재선 앞두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처럼 좀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고 경제가 좋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러면 금리가 늦어질 것이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제가 맨날 올려드리는 이미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 신용 이 부채가 4,500조입니다. 4,500조 여러분. 이게 2021년도였기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죠. 더 늘어났을 거예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연체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업, 가계부채 전부 다. 그냥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빚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낳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닙니다. 네, 이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현재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1분기, 1년 만에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국내의 경제 체력은 좋지 않다. 그럼 결국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고금리가 장기화가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이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돈이 없어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돈이 없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주식 시장에 들어올 자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코스피 차트에다가 신용잔고랑 고객 예탁금만 여기 지표를 같이 합쳤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통 신용잔고랑 고객 예탁금이랑 지표는 같이 갑니다. 동행하는 지표예요. 근데 최근에 이 특이점이 나왔어요. 최근에 특이점이 뭐냐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지수는 2400포인트를 올라가서 25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갔는데 고객 예탁금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못 올라요. 돈이 없어요. 지금 증시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는 증시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증시가 15가 랠리를 갈 때는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 70조 원. 근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 근처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시가 다시 예전처럼 급등을 하고 싶으면은 말 그대로 3,000포인트를 갖다 대려고 하면은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신용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50조, 자 그럼 최대치가 이제 50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코스피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2,900포인트를 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자,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꼭 알고 가야 된다. 네. 자, 물론 이 금리에 대해서 이번 주 이 애틀란타 라펠 보스트 총재가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지만은 아쉽지만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3년도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로도 소멸. 자, 그러면은 결국 연준은 고금리를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체력이 부실한 특히 민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연체율까지 늘어나는데 과연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2,900포인트를 가더라도 옛날처럼 대세 상승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반복되느냐? 올해 상반기처럼 특정 업종,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 종목들만 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모든 증시 상승 모멘텀에는 실적이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적이 계속 좋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한다거나. 근데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전망치가 사실 전망치는 볼 필요가 없죠. 너무 이 지표 자체가 러프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지만은 자, 그래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반도체 좋을 거다. 반도체 반등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랑 조선도 많잖아요. 헬스케어. 저는 사실 헬스케어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헬스케어가 최근에 인공지능 의료 관련 테마로 많이 올랐지 기초적인 우리가 나라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신약을 만든다든가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든가 네,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절대 투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의료의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루닛이 멱살 잡고 전체 업종을 이끌어갔을 뿐이지 이걸 뜯어보면은 헬스케어 의료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렇게 뭐 나오지 않는다. 기대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확인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지 업종들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네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자동차는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강세, 2차전지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의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주 랠리는 계속된다. 대형주 업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감원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테마주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테마주를 지금 금감원에서는 네 이거를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도 막 정말 1,000억 미만의 소형주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천일염, 설탕 관련 테마, 뭐 사료 관련 테마 이런 테마가 올라가는 거지. 그걸 제외하고는 중형주들은 올라갈 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테마주로 이제 더 이상 장난을 치기는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 테마주들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약간 저는 중소형주 업종 위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호조류에서 대형주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뭐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가면은 그 밑에 화신 뭐 SL 뭐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거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종들이 이제 소형주들이 테마 업종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매수집하고 뉴스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3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면은 그나마 이제 중형주 위주로 가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화신, S 이런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 아래 단계까지 나지 않아요. 뭐 아진산업이라든가 한주 라이트 메탈이나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로 예시를 든다면은 그런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형주 업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필수적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반기를 꾸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이고 뭐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맞다는 점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테마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면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기도 해였죠. 그래서 막 예전에는 반도체 업종만 간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들도 가고 FP에 관련 테마주도 또 테마 업종을 잡혀서 올라가고, 그리고 자동차 부분 테마주도 올라가고 뭐 밥솥 테마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줄기세포는 네이처스 이슈만 올라갔고 뭐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이 수급을 우리가 말 그대로 60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실적 업종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상승 종목 탑 10입니다. 네, 동원금속, 뭐 언더오토웨브, 화식, 자동차 업종들이 강세가 좀 이어졌다. 그리고 의류 관련 테마주, 요것도 이제 좀 재밌어요. 이게 연기금들이 엄청 사고 있는데 OEM 관련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하반기에 경제가 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리고 뭐 중국의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사실 근데 중국 관련된 수혜는 저는 건들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신규 상장 이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되면서, 이거 솔직히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뭐 하루에 거래대금이 뭐 6천억, 7천억을 한 종목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뭐 이거 에코프로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그냥 수급이 완전 집중돼 버렸죠. 네, 그래서 다만 이거 좋은 점이 뭐냐, 공모만 되면은 수익률이 짭짤합니다. 공모만 되면 수익률이 짭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쌤의 공모 분석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좀 짭짤하게 수익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 그리고 휴장을 하게 되고 총 파업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해. 여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최저시급 협상도 안도 있죠. 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IAEA에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죠. 네,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뭐 연준 의사록 공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공모 청약을 제외하고, 그리고 신규 성장 종목들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모 청약, 필에너지 참석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외하고는 아마 뉴욕 증시가 월화 휴장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과, 그리고 7일날 이제 삼성전자, LG가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작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 업종들 좀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좀 정해져 있어요. 이 관련된 종목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신규 상장 종목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은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더욱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PSK 홀딩스, 뭐 레이저세,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프로텍,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공모 분석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가 뭐 거의 지금 더워 죽겠습니다. 네, 저야 뭐 주말 동안 집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반기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큰 뉴스는 저는 내일 장정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